네, 안녕하세요. 언스컬바이즈드로 데이터를 학습하는 방식 중에 좀 오래됐지만은 한때 주름 잡았던 볼츠만 머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아이코 3기 정성입니다. 논문은 총 3개이긴 한데 이게 맨 뒤에 게 되게 수학적으로 좀 딥하게 들어가서 저도 막 크게 엄청나게 이해를 한 건 아니라서 혹시 시간이 부족하게 되면 그거는 간단하게 잘라먹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볼츠만 머신이 뭔지 먼저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볼츠만 머신은 unsupervised 러닝을 하는 모델인데요. 지금은 어떤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뭔가 태스크에 특화되게 학습을 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은 아까 LLM 발표나 다른 CB 발표 같은 걸 보면 크게 이 데이터를 이해하는 능력을 갖고 이제 그걸 이해해서 다운스트림으로 태스크를 푸는 경향이 있는데 얘는 이제 인풋 아웃풋 페어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인풋만 우르르 줬을 때 이 데이터들의 어떤 확률 분포를 가장 비슷하게 모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게 볼츠만 머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도메인에 상관없는 데이터 이해를 하는 게 목표고,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해하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주고 데이터를 넣으면 그 프레임워크가 알아서 데이터를 이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볼츠만 머신은 지난번에 제가 호필드 네트워크를 소개해드리면서 에너지 모델이라는 걸 설명을 드렸는데 얘도 그 에너지 모델의 일종이고요. 그다음에 이름에 볼츠만이 들어가는 이유는 볼츠만 분포라는 걸 사용하기 때문인데 이 볼츠만 분포라는 거는 이제 연력학에 나오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연력학에서 어떤 개가 존재할 때 그 개가 가만히 있으면은 열평형 온도에 도달한다는 대전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열평형에 도달했을 때 이 개의 상태가 어떠냐를 이 개의 에너지랑 그 개가 열평형에 도달한 온도 두 가지를 가지고 이 상태, 그 개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볼츠만 분포입니다. 그래서 어떤 개의 상태가 그 개의 열평형 온도랑 에너지만 알고 있으면 그 상태의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볼츠만 분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볼츠만 머신은 그 알고리즘 공부를 조금 해보셨으면 CSP라는 문제를 알고 계실 텐데요. 이게 데이터의 조건들이 주어졌을 때 이 조건, 저 조건, 저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어떤 데이터를 찾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볼츠만 머신은 예전 다른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그 문제 상황에 대한 조건을 일일이 다 지정을 해줘야 돼요. 얘는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그거에 맞는 데이터들을 여러 개 주면 모델이 알아서 아,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구나를 이해한 다음에 그거에 맞는 데이터를 재생성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CSP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주어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풀 수 있는 스트롱 버전이 있고, 조건을 하나하나 위배해 갔을 때 그에 따른 페널티를 부여받는 위크 버전이 있는데, 볼츠만 머신은 위크 버전을 푸는 것을 상정하고 있고, 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베이스드 모델이기 때문에 그 조건을 하나 위배했을 때 받는 페널티가 그 전체 모델의 에너지가 올라간다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모델의 에너지는 호필드 네트워크와 똑같이 사용하고 있고요. 얘를 이제 말로 설명하면 특정 스레시홀드 이상의 인풋 액티베이션을 갖는 노드들을 모아놓고 걔네들이 현재 받고 있는 액티베이션의 총합의 음수값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필드 네트워크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게 이 에너지 텀을 이렇게 정의해 놓으면은 어떤 뉴런이 예를 들어서 오프 상태였다가 온 상태가 되면 일단 모든 뉴런은 온 또는 오프 두 가지 바이너리 스테이트를 갖고요. 그래서 어떤 뉴런이 오프 상태인데 온 상태가 되는 게 더 전체 모델의 에너지가 낮아지는 경우에만 이 상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에너지 텀을 이렇게 정의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수학적으로 보여질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가만히 두면 어떤 특정 규칙으로 액티베이션을 계산해서 뉴런을 켜거나 끄거나 하다 보면 무조건 에너지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로컬 미니마든 글로벌 미니마든 어딘가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호피드 네트워크에서는 그 로컬 미니마가 일종의 메모리에 연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빠져나올 필요가 없었지만 이 볼츠만 머신은 그 로컬 미니마에서 벗어나와서 더 많은 조건을 충족하는 글로벌 미니마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볼츠만 머신은 특정 확률로 이 스테이트가 온 또는 오프로 바뀔 수 있게 설정을 해놨는데요. 그거는 여기 밑에 보시면은 볼츠만 분포를 이용을 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볼츠만 분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두 상태의 상대적인 확률 분포 B를 저렇게 에너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요걸 이제 이 뉴런이 켜졌을 때 대비 꺼졌을 때로 놓고 풀면은 이 뉴런이 켜져야 되는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시시각각 뉴런을 켜거나 꺼거나 하면서 글로벌 미니마를 찾아 나가는 것이 이 볼츠만 머신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 W 값을 잘 조정을 하면서 글로벌 미니마를 찾아가자라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볼츠만 분포는 열평형이라는 것을 전제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열평형을 어떻게 만드냐에 관한 슬라이드입니다. 시뮬레이티드 어닐링이라고 해서 그냥 말이 어렵고 확률에 따라서 뽑기를 해본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높은 온도에서 시작해서 점점 온도를 낮추어 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도에서 시작해서 15도, 12도, 10도 이렇게 내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 온도마다 아까 보여드렸던 요 확률 분포대로 꺼거나 켠다를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씩 20도에서 두 번 하고 다음에 15도로 내리고 다음에 12도로 내리고 이렇게 해서 10도에서 네 번을 한 다음에 이 모델은 열평형 상태에 도달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장점이 열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이 네트워크의 유닛들이 갖는 값들을 벡터로 표현하면 그게 하나의 상태가 될 거고 그 상태랑 그 이제 네트워크 전체의 상태랑 네트워크에서 내가 궁금한 하나의 시냅스 연결 간의 관계를 이렇게 편미분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계산하기가 쉬워서 이제 그 확률을 크게 만들 수 있도록 저 WIJ 값을 모든 뉴런 연결에 대해서 잘 조작해주는 것이 학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과정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볼츠만 머신은 모든 뉴런들이 서로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유닛들이 비지블 유닛이랑 히든 유닛으로 나뉘게 됩니다. 역할이 좀 다른 건데 비지블 유닛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주어진다고 했을 때 그 주어진 데이터의 값들이 그대로 고정돼서 바뀌는 거고요. 히든 유닛은 그냥 랜덤하게 시작을 해서 차례차례 업데이트 되면서 자기의 스테이트를 찾아가는 친구들입니다. 학습의 매트릭은 KL 다이버전스를 사용하는데요. KL 다이버전스가 이제 두 확률 분포 간의 거리를 말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비지블 유닛이 주어졌을 때로 시작해서 열평형에 도달했을 때 이 비지블 유닛이 그대로 남아있을 확률 분포랑 비지블 유닛이 안 주어졌을 때 열평형 상태에 도달해서 그때 계산을 해보니까 똑같은 비지블 유닛을 가질 확률.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인풋 데이터 알파, V 알파가 주어졌을 때 V 알파를 고정시켜 놓고 이제 열평형에 도달하게 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V 알파를 V 알파가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하는 그 확률이 PV 알파고요. P 프라임 V 알파는 비지블 유닛을 주지 않고 이제 열평형에 도달했을 때 그걸 역산했을 때의 확률입니다. 그래서 모델이 결과적으로는 비지블 유닛 없이도 비지블 유닛을 추론을 잘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이거를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학습을 하게 되는데 KL 다이버전스랑 특정 시냅스 간의 이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보면 저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뒤에 증명이 있는데 너무 어려워서 이제 이게는 포기했습니다. 어쨌든
그레디언트가 저렇게 나와서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쓰려면 저렇게 두 가지 수치가 필요하고요. 왼쪽이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비지블 유닛이 주어졌을 때의 뉴런 IJ가 동시에 켜져 있을 확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비지블 유닛 없이 멸평형에 도달했을 때 IJ가 켜져 있을 확률입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할 때, 한 번 그레디언트를 업데이트 할 때마다 이렇게 열평형에 도달해야 되는 것이 볼츠만 머신의 단점입니다. 그리고 학습에서 특이한 상황들 몇 개가 있어서 그거를 논문에서는 어떤 방식들로 해결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문제 조건 중에 이런 비지블 유닛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라는 조건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에너지 모델로서 생각해보면 불가능하다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웨이트에 무한대 값을 줘야 되는데 프로그래밍상 무한대라는 값을 주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학습에도 별로 좋지 않고 그래서 불가능을 없애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지블 유닛을 그대로 인풋에 박는 게 아니라 인풋에 박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의 노이즈를 줘서 특정 확률로 어떤 뉴런이 뒤집어지게끔 하는 것을 적용했고요. 그 다음에 KR 다이버전스가 항상 학습이 잘 되게끔 만들어진 함수는 아니기 때문에 기울기 편차가 큰 경우에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쓰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두 확률 간의 차이의 엡실론 러닝 레이트를 곱해서 업데이트를 한다고 했지만 그 부호만 살리고 고정된 어떤 크기의 값을 업데이트하는 것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시가 인코더 프로블럼이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비지블 유닛의 상태를 약간 뭐 01, 10, 11, 11 이런 식으로 인코딩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비지블 유닛을 그룹을 두 개로 나눠서 V1과 V2로 나누고 그 사이에 히든 유닛들을 지정을 한 다음에 V1과 V2는 똑같은 유닛을 갖게 해서 H를 통해서 이 똑같은 두 유닛을 잘 표현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학습 결과인데 표시가 되나? 아, 이게 이제 V1의 1번 유닛이 다른 모든 유닛과 갖는 웨이트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하얀색이 양수고 검은색이 음수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V1 같은 경우, V1의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나머지 유닛들과 전부 대척하는 관계를 갖게 되는데 이게 이제 아까 처음에 이 문제의 조건상 주어졌던 원합 벡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게 이제 인코딩된 코드인데요. 보시면은 V1, 각 유닛들이 다 다른 코드로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얻어내는 것이 이 문제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아까처럼 진행을 할 건데 요 두 수치를 이제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지블 유닛을 줘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20도에서 두 번, 15도에서 두 번 이렇게 해서 열평형 상태에 도달시킨 다음에 뉴런 I랑 J를 봤을 때 둘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그 통계치를 가지고 저거를 직접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비지블 유닛 줬을 때 한 번, 없을 때 한 번 이렇게 해서 두 통계치를 가지고 평균을 내서 이걸 계산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게 이제 뒤에 나오는 Restricted Boltzmann Machine이고 학습 과정은 이 논문에서 인코더 프로블럼 이제 아까는 이게 지금 424 인코더인데 뭐 838, 828 엄청 많이 해봤는데 다 비슷하게 특징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원핫 인코딩을 학습을 하고 히든 유닛을 사용하지 않다가 중간 단계에 들어가서 이제 히든 유닛을 사용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각 비지블 유닛이 서로 다른 코드를 갖게끔 인코딩이 된다고 합니다. 요게 이제 학습되는 모습이고요. 보면은 처음에는 히든 유닛을 별로 사용하지 않다가 이제 서로서로 대척하게끔만 학습이 되고 중간에 가서 어느 정도 학습이 되지만 이렇게 겹치는 코드가 생기면 그걸 해결할 때까지 쭉 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PIJ랑 P'IJ를 구하는 게 매우 오래 걸린다. 왜냐면 한 번 계산할 때마다 10평에 도달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PIJ를 10번 계산한다 하면은 10번 돌려야 되고 그러면 P'IJ도 10번을 돌려야 되고 그걸로 이제
그게 한 에포크도 아니고 한 이터레이션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걸리고요. 그 다음에 열 평형에 도달했다는 조건도 사실 그냥 우리가 아 그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하고 갔으니까 그렇지 좀 모호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이 CD 다이버전스랑 리스트릭트 볼츠만 머신인데 리스트릭티드 볼츠만 머신은 왜 리스트릭트냐라고 하면 이제 비지블 유닛과 히든 유닛이 서로끼리만 연결되어 있고 비지블 유닛 안에서는 서로 연결이 안 되고 히든 유닛은 서로 연결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비지블 유닛과 히든 유닛이 서로 독립적인 관계를 갖게 돼서 이 시뮬레이티드 어닐링 아까 모든 뉴런 모든 뉴런을 하나하나 다 보면서 뒤집을까 말까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파르타이트 그래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이 도출이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텀인 비지블 유닛이 주어졌을 때 히든 유닛까지 계산해서 그 PIJ를 구하는 것은 이 식으로 한 번에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KL 다이버전스를 썼었는데 KL 다이버전스를 썼기 때문에 이제 열평형 상태까지 끝까지 가서 두 확률 분포를 비교를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CD 컨트레스티브 다이버전스는 두 KL 다이버전스의 차이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작 지점을 조금 달리하고 열평에 도달했을 때를 간주하는 건데 이 CD의 특징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맨 마지막에 열평형에 도달했다는 그 상태의 텀이 서로 상쇄가 돼서 열평형을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두 번째 텀이 리컨스트럭션으로 바뀌었는데요. 그게 이제 이 깁스 샘플링이라는 거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얘는 이제 비지블 유닛이랑 히든 유닛이 서로 독립이 됐기 때문에 열평형에 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런 각각을 보는 게 아니라 비지블 유닛 갖고 히든 유닛을 계산하고 히든 유닛을 갖고 다시 비지블 유닛을 계산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열평형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비지블 유닛 갖고 히든 갖고 비지블 요 한 번을 이제 깁스 샘플링이라고 부릅니다. 요것도 이제 통계적인 기법이라고 하는데 저도 자세한 설명은 그냥 대충 그렇게만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CDN이라는 게 깁스 샘플링을 N번 한 다음에 그때랑 최초랑 KL 다이버전스 차이를 비교하겠다라는 거라서 이 그레디언트 텀이 이제 리컨스트럭션이라는 게 N번 깁스 샘플링을 한 다음에 얻은 히든 유닛을 가지고 비지블 유닛을 만들고 그 상태에서 P'Ij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10평형까지 안 가도 N번의 깁스 샘플링만 했어도 이제 웨이트 계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생기고요. 어, 제가 읽은 이 논문에서는 한 번만 해도 충분히 괜찮은 성능이 나온다고 합니다. 실제로 구현해봤을 때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학습이 느려서 이제 웨이트 디케이나 모멘텀 같은 걸 써라 라고 쓰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실용적으로 써먹을 만한 게 이제 딥 볼트만 머신인데 이게 RBM을 여러 개를 쌓아서 연결을 해서 인풋은 하나인데 히든 유닛이 매우 많아지는 겁니다. 이게 요 PIJ 구하기랑 P'IJ 구하기를 더 빠르게 더 많은 조건을 추가해서 요 SAP라는 것과 베리에이션 러닝을 쓴다고 하는데 이게 설명드리기가 조금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몇 시까지죠? 한 5분이어가지고.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좋다. 그래서 학습이 좀 더 빨라지고 이렇게 학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만드냐면 얘를 이렇게 학습하는 건 이제 새로운 학습 방법인데 여기서 그 베리에이셔널 러닝을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랜덤 이니셜라이즈를 하는데 요 이니셜라이즈를 랜덤하게 안 하고 RBM들을 여러 개를 프리트레이닝 한 다음에 그거를 이닛으로 쓰면 좀 더 빠르더라 라는 것이 이 논문이 주장하는 거고요. 이 프리트레이닝 함에 있어서는 아까 설명드린 CD 그냥 일반적인 RBM 학습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여드리면 이게 엠리스트 샘플을 그냥 주기만 하고 너 알아서 배워 하고 던졌을 때 이제 깁스 샘플링 하고 어쩌고 해서 배운 히든 유닛을 가지고 비지블 유닛을 역산해 봤을 때
그 비지블 유닛 각각이 켜져 있을 확률 값을 찍어본 건데요. 이게 보면 꽤 잘 배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딥 볼츠만 머신을 이 인풋을 이 이상하게 텀을 살짝 추가해서 만들어내면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로도 쓸 수가 있다. 이렇게 구조를 만든 다음에 백 프로퍼게이션으로 파인 튜닝 몇 번만 해주면 이제 얘가 데이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은 충분하기 때문에 잘 하더라라는 것이 이 논문에서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잘 배우긴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수학적인 기법이 이것저것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이제 요즘 딥러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면 보자마자 그냥 아니 그냥 베리에이션을 오픈 코드 쓰지 이걸 왜 함? 이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대세는 슈퍼바이즈드의 엔드 투 엔드인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뭐 프리트레이닝 하는데 RBM 만들어서 붙이고 어쩌고 하는데 그런 거 할 바에 그냥 오브젝트 펑션 잘 설정해서 데이터랑 정답 넣어주고 딱 알아서 배워줘 하면 게 훨씬 간단하고 빠르니까요. 근데 또 제가 옛날 논문을 요즘 읽고 쓰면서 느끼는 게 언젠가는 다시 뭔가 지금 이제 LLM의 능력이 한계에 왔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언젠가는 다시 언스퍼바이스드 러닝의 시대가 돌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서 제안했던 아이디어들이 슈퍼바이스드 러닝에 조금 변형해서 접목시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옛날 논문을 좀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참고 자료는 이렇게 돼 있고 혹시 RBM 구현이 궁금하신 분은 여기 들어가 보시면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그러면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